혹시 카페인 우울증 겪고 계시나요? 커피 때문이 아니고요. 남의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막 들여다보고 초라해지고, 사실 SNS가 없던 시절에도요, 대학생이 가장 닮고 싶은 언론인, 롤모델 뭐 이런 거 뽑아서 남의 인생을 함부로 부러워하곤 했어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순위는요, 안타깝게도 그의 인간됨보다는 외면인 경우가 많아요. 정작 그가 어떤 사람인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마음속에 콕 박히는 감동적인 메시지는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다 함부로 부러워하고 또 무슨 일 생기면 함부로 실망하고, 얼마나 시간 낭비가 반복되는지 몰라요. 어려선 공부 잘하는 친구, 잘 노는 친구가 부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성장하고 나의 개성이 생기면서 다른 사람을 따라하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럽게 없어져야 합니다. 성인이 돼서도 타인을 무작정 따라하는 것은 위험한 시간 낭비예요. 멋진 사람은 되고 싶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고, 그 갭을 메울 수 있는 손쉬운 방법으로 옷이나 자동차 등 외양을 따라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마음은 더 불안해집니다. 진짜 내가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아니까 만족감이나 충만감은 잠시도 가질 수 없어요. 우리를 이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1등 공신은 미디어예요. 미디어에 많이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이 부러워하기는 극에 달하죠. 예전에 신사의 품격이라는 드라마 보신 분들 많죠? 따라하고 싶은 성공한 인생의 결정체 같은 환상을 심어줬죠. 드라마의 인기로 주인공들이 타던 외제차는 색깔별로 잘 팔렸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우리가 단어에 속고 있는지 우선 신사라는 단어부터 해부해 보기로 해요. 신사란 영어로 젠틀맨은 많은 땅을 소유한 사람으로, 식별할 수 있는 어떤 문장을 이렇게 외투에 수놓아서 입고 다니던 사람을 뜻했습니다. 즉, 신사는 누구를 칭찬하는 말이 아니라 어떤 특정 사실에 대한 진술이었죠. 그러니까 좋은 신사도 있고 고약한 악덕 신사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땅 많이 가진 사람에 대한 부러움이 쌓이고 쌓여서 단어 본래의 의미를 손상시켜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넌 신사가 아니야 하면 기분이 나쁘죠. 신사라는 말의 원뜻과는 상관없이 욕처럼 들립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많은 땅을 소유하고 또 멋진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의 눈에 띄었겠죠. 문제는 땅을 많이 가졌던 이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이 예의 바르고 정중한 사람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데 있습니다. 한마디로 신사를 부러워한 이 비신사 부류가 단어의 뜻을 왜곡시켜 버린 것입니다. 그들의 사람됨이나 행동 때문이 아니라 신사를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의 부러운 태도가 이 단어의 뜻을 바꿔버린 거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품격이라는 단어를 살펴볼까요? 품격이란 사람된 바탕과 타고난 성품을 뜻합니다. 사전적 의미에서 알 수 있듯이 품격은 속사람에 대한 것이지 외면에 대한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아파트 최고의 품격을 위해 택배 시비와 갑질 시비가 이어집니다. 언제나 평등하지 않은 세상을 꿈꾸는 당신에게 바칩니다 라는 기가 막힌 아파트 광고 문구가 품격이라는 단어를 오염시킵니다. 우리 사회의 총체적인 문제를 이거보다 더 잘 보여주는 말이 또 어디 있을까요? 400억짜리 집에 살면 품격이 생기나요? 대놓고 차별을 말하는 사람들이 품격 있어 보이나요? 이건 신사라는 중립적 단어가 정중하다는 칭찬으로 뜻이 변한 것보다 더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돈 많은 차별주의자가 품격 있는 세상이 될 테니까요. 어떻게 이룬 민주주의인데 평등하지 않은 세상을 꿈꾸는 소수가 자랑이고 소원일 수가 있나요? 정말 그런 세상에서 살고 싶으세요? 부디 품격이라는 단어가 끔찍하게 훼손되지 않길 바랍니다. 말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그 생각에 따라 우리가 사는 세상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품격은 누군가의 소유를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처럼 되고 싶은 겁니다. 그 사람의 바탕 인품. 절대 외면에 있지 않고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것들이에요.
우리도 다 아는데 자꾸 속는 겁니다. 미디어에 속고 사람들이 그냥 하는 말에 속고 속아 넘어갑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요, 이렇게 좁은 생각과 좁은 단어에 갇힌 사람이 아니라 그 좁은 틀을 깨고 매일매일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부러운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하죠? 라는 물음이 생길 수 있어요. 누군가를 만났을 때 부러운 감정은 들 수 있어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정신 차리고 정말 내가 저 사람처럼 되고 싶은지, 저 사람을 닮고 싶은지 나에게 질문을 해야 돼요. 그리고 탐색해야 돼요. 지금의 나와 앞으로 내가 되고 싶은 나와 그 사이의 갭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옷이나 돈처럼 물질적으로 메우겠다는 것은 가장 게으른 선택입니다. 되고 싶은 나에 대한 비전, 그 어떤 그림은 자꾸 다른 사람을 쳐다볼 때가 아니라 고요히 내 자신을 들여보다 볼 때 생깁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조용히 탐색해야 돼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막 답답하고 자꾸 추상화 같아 보여도 자꾸 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그림이 점점 선명해질 것입니다. 부러우면 지는 거다. 이런 말도 있는데요. 이 말 또한 여전히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나와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이기고 지는 거, 이거 너무 피곤해요. 그냥 누군가를 바라보고 부러운 생각이 들었을 때 이것을 어떤 인디케이터, 어떤 표시로 삼는 겁니다. 아, 내가 지금 또 눈이 돌아갔구나. 내 눈이 자꾸 바깥을 쳐다보고 있네. 조용히 나를 탐색하는 시간을 갖자. 이렇게 생각을 고쳐먹는 겁니다. 이건 사실 저도 매일 하는 훈련이에요. 부러운 게 많을수록 저 혼자 조용한 방에 들어가서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겠죠? 별것 아닌 것 같은 이런 훈련이요. 잘못된 말과 허상에 속지 않고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내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창조하는 방법. 우리 함부로 남을 부러워하지 말기로 해요. 사람들이 쉽게 하는 말, 매체에서 소비되는 이미지 부러워하다가 지쳐 죽는 거 이제 그만하기로 해요. 그리고 조용한 곳에 들어가서 내 자신을 위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해요. 쉬, 나를 위한 조용한 시간. 함께하고 싶은 분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